시작할게요. 잘 봐봐요. 이제 우리가 신급의 그 구조를 말을 했는데 1심 있고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항소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 항소심에 가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또 판결을 하면 다시 상고라는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상고를 인용한다라는 말은 어제 항소를 인용한다라는 것과 대칭돼서 상고를 인용한다는 것은 원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과 1심 간의 관계는 취소하고 이제 자판이 원칙인데 여기는 환송을 하는 게 원칙이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요. 상고 유서가 들어가고 그것에 서면적인 주장을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이제 파기한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고를 인용할 때. 경우에 자판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죠. 이런 형태로 돼서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 파기 환송하면 다시 환송, 원심 요거에 대칭되는 여기서 1단락으로 한번 판결을 하고 상고심 올라갔던 게 다시 환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심리가 되는 셈이 되죠. 파기 환송 판결 되면 다시 심리가 열리는 거예요. 2심으로. 다만 이 재판부는 동일한 판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법시험 문제에는 뭐가 과거에 한 번 있었냐면 요때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대리권이 요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판례는 이제 부활된다. 학설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요 새롭게 열리는 파기된 이후에 환송 이후에 열리는 2심은 여기에 연결이 되는 다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법관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여기 펼쳤던 주장이 여기에서 다시 쓰이려면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직접주의, 그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주장을 펼친 것을 직접 이렇게 해서 심리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203조 등에 가서 보면 그런 조문이 있어요. 직접 심리주의에 관한. 그러니까 요때 판사와 요때 판사가 지금 달라지면서 다만 이게 터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때에 펼쳤던 심리를 여기서 한번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열리는 재판은 일단 이걸 갱신함으로써 이걸 끌어쓰겠다라고 해준 상황에서 플러스해서 어떤 사실 주장을 더 펼치려면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환송 후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되겠죠? 재판이라는 것은 어제 가르쳐 줬듯이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라는 이 메커니즘, 이 사실을 확정하는 게 소전제가 돼서 대전제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그것의 효과로서, 즉 이게 요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사실, 요건 사실 구별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주요 사실, 이 사실을 확정을 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관의 직책으로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당사자가 이런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뭐 따지거나 뭐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이 알아서 직책으로 할 일이에요. 이 부분은. 다만 이 사실의 주장은
당사자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변론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이 재판의 메커니즘이다. 1심과 2심은 이 사실 여부의 주장, 다툼, 이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실이 상대방으로부터 다투지 않겠다. 자백이 되면 불료증 사실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다투게 되면 부인을 하면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하고 증명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 패소한다. 뭐 이런 개념에서 이 답변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답변 태도 중에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지는 부인으로 150조에 보면 요 조문 등이 있어요. 침묵적인 상황은 즉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송의 메커니즘에서는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150조 1항에 있어요. 그다음 150조 2항에 보면 모르겠다라는 답변 태도는 부인처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150조 2항 한번 보세요. 추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태도가 있고 아예 이쪽서 이제 반대쪽이 항변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사실의 공방이 펼쳐지고 그 사실의 공방에 있어서 자백이라든지 침묵적인 자백 간주. 자백 간주는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명백히 따지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되고 또 하나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 헛가지 설명 안 갔지만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결석했을 때 그 사람이 답변서라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서면을 냈으면 148조에 의해서 진술로 간주해 주지만 그러한 서면조차 내지도 아니한 채 안 나온다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그냥 자백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150조 3항 등에 보면 150조 1항과 연결되면서 그게 자백 간주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게 소장에서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백 간주처럼 되는 게 이제 256조, 257조가 있고 이 경우는 그 경우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변론에서 나타나는 자백 간주로서 150조 3항, 150조 1항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실 주장이 펼쳐지는 건데 이 1심과 2심은 이 불만이 이런 다툼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주장해서 받아주길 바랬던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을 때 또는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라고 했을 때 등등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걸 갖고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적인 측면의 다툼 말고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불만도 아울러서 항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은 우리가 사실심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법률적인 것까지 끼면서 사실적인 다툼을 펼치는 신급이고 반면 이제 상고심인 대법원은 사실적인 심리에 대한 다툼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변론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방도 없는 거예요. 사후심으로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뭔가 사후적으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다툼을 하는 것에 그쳐야 되는 법률심이자 사후심인데 실제는 진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싸울 기회를 그 카드를 쓰고 싶다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이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의 상고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되는데 사실적인 측면 갖고는 따지는 것이 원리상은 안 되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자꾸 그 다음에 실제 사실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은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건 사실적인 부분의 싸움이다. 소송에서 싸움 나오는 것은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적인 것과 법규의 해석 적용에 의해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걸 딱 잘라서 이거 사실적인 거다. 요거 딱 법규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그게 어우러지니까 약간 혼합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희한하게 또 역이용한달까 애매한 것을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마치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듯하게 상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내막은 사실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자꾸 올려붙이니까 대법원이 지금 1년에 대법관이 14명인데 대법원장 빼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실제 12명이 4명이 하나의 소부를 이루어서 3팀이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지금 4만 건 가까이를 심리하니까 너무 벅차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살인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현안이 뭐예요? 기존에는 이제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많이 속아내는 게 있어요. 불속행, 속행하지 아니한 채. 근데 이걸 좀 더 전면적으로 심리불속행 자체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걸 좀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최근에 현안으로 불거진 게 뭐예요? 현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사성으로 알아둬야 되고 뭐 이런 잘 항소 상고 이런 건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상고법원이라는 게 지금 법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고법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법원 속에서 사건이 너무 폭주하니까 대법원 그 단계에 상고법원을 둬서 여기서 한번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사건 올라오는 걸. 그러고 진짜 대법원은 전원합의로서의 실질적인 법률적인 어떤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지금은 너무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이게 법령의적인 문제가 아닌 것까지 막 오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고 심리불속행제도로 많이 솎아내긴 하는데 심리불속행제도 지금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는 이 단계에서 상고법원이라는 어떤 대법원 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고등법원급보다는 조금 더 우윗 단계고 하는 요것을 두려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건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려라. 왜 니네들이 사건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게 현안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신국 구조를 이해를 해봐요. 여기까지 됐어요? 현안이에요, 이게. 어제 설명하던 거가 이 신의칙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봐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그 1심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제 거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세요. 어제 거 이 사건을. 요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상황이었죠? 전주지방 부분에 그 절 이름을 보니까 금산사더라고요. 금산사한테 이 변호사가 뭔가 사건을 맡았다가 9억 원 정도의 성공 약정금을 받으려는 소송을 하는데 뭔가 이 때문에 이게 서울서 할 생각이 있었는지 서울을 관할로 하기 위해서였는지 나중에 대법원은 그렇다고 본 건데 하여튼 그 금산사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으로서 금산사를 관리하는 어떤 그 불교 무슨 재단을 연대보증으로서 피고로 하나 묶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네가 관할 합의까지 했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본다면 어기고 서울에 낸 거예요. 서울에 냈어요. 그 서울에 내게 된 계기는 하여튼 지금 그 재단이라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서울에 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금산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재판적이라는 공동소송에 있어서 65조 전문에 관련재판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서울에 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1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주지방법원으로 직권으로 이송을 했어요. 1심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했어요. 지금 직권으로 이송했다는 것은 본 사건과는 달리 관할 갖고 뭔가 트러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송 당한 입장인 누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항고를 했겠어요. 내가 서울서 내려고 했던 그 변호사가 지금 갑자기 그 의도는 뭐 나중에 대법원에서 보면 너 나쁜 의도를 했다라고 보이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여튼 서울서 하고 싶은데 전주로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럼 저 직권으로 이송시킨 것이 정확하게 그러면 불만이다 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분이 혹시 뭐 그런 쟁점은 하나 있었죠. 34조 1항의 이송은
관할권 의뢰에 대한 이송은 직권으로 하는 이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뭐 직권을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의 논점이 하나 있고 판례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뭐 이송 신청을 해서 헌면이 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하여튼 직권 이송으로 했고 34조 1항이 이송이더라도 이송 신청을 한 것을 안 받아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했는지 어떤 상황까지는 잘 안 나와요. 하여튼 근데 직권으로 이송을 했다. 34조 1항의 이송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항고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 즉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자기네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줬을 때 35조의 재량 이송의 경우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34조 1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적인 상황인데 즉 항고를 함에 있어서 애초에 해달라고 한 게 안 됐다. 기각이 됐었을 때의 경우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볼 거냐가 논란이 있고 학설은 나도 포함해서 뭐 굳이 안 된다고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입장이 학설은 일부 있는데 하여튼 판례는 그 경우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34조 1항의 경우에. 거기까지 정리됐죠. 이 경우는 직권으로 스스로 이송을 한 거니까 일단 그 문제로 들어가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 그 문제로 들어가도. 그래서 누가 항고했겠어요? 누가? 뭐 변호사. 변호사라고 하니까 맞아 맞는데 보통 원고죠. 변호사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그렇지 변호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딱 말하니까 그 변호사 뜨끔하겠네. 하여튼 원고가 항고를 한 거잖아요. 왜 전주로 보내느냐? 나 서울 써고 싶다. 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고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1심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상소의 방법에 있어서 판결에는 항소 그 다음에 상고가 있는데 판결이 아니라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이외에 결정명령 등이 있는데 이건 이송 결정을 했으니까 항고로 나타나요. 상소의 방법이 항고. 그럼 여러분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립당사자 개념을 떠올리면 되고 결정은 상대방이 어렴풋이 있긴 있지만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법원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한 싸움으로 보면 돼요. 항고라는 거는 이 법원의 물론 판결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긴 하지만 그 실질은 상대방과의 싸움에 대한 어떤 계속 불복을 하는 건데 지금 항고라는 건 법원의 어떤 판단 중에 결정 같은 것에 항고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상대방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대방과의 본격적인 싸움은 아니고 법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거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거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1심에 왜 이걸 이송을 하느냐. 네 맘대로. 이렇게 해서 원고가 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도 1심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심 항고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것에 대해서 항고심, 즉 원심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대법원에서 볼 때 원심이니까 이 항고심은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할 때 1심에 대해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1심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1심이 잘못됐으니까 취소시키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되겠죠? 판결로 치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뭐 일단 그 부분선 맞다고 치면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치면.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결국 뭐예요? 1심에서 결정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게 잘못됐으니까 1심 결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즉 이송하라는 결정은 취소해요. 그러면 일반 판결의 경우에 항소는 뭐예요? 재판하는 취소하고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판단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만 취소시키면 돼요. 뭐 자기네가 가라고 한 걸 취소하는 거지 자기가 어디를 또 보낸다든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라는 것만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온전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이송 안 되는 상태고 더 뭘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판단이 나오냐면 항고가 인용된다는 것은 1심 결정을 취소시키고 재판한다는 개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냥 1심을 취소시키면 돼요. 이송시키라고 했던 그 판단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송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의 결과가 된 거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항고심은 지금 어디서 어느 법원이 했겠어요? 1심을 어디다 냈어요?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그 1심의 분판결이 아니라 이송한 것에 따졌지만 그 이송의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 써온 거예요.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항고심이. 항고심에서 취소시켰어요. 취소시켰는데 요번에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상고에 해당하는 재항고를 했겠어요? 이 원심에 대해서 누가 재항고를 했겠어요? 이 재항고심으로 올라가는데 요번엔 누가 했겠어요? 이제는 아까 1심 결정에 대해서 항고는 원고 변호사가 했는데 요번은 이제 누가 하냐면 반대쪽이 재항고를 하죠. 누구겠어요? 원래 소송의 피고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재항고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재항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한 거죠. 원심을. 이 취소시켰던 그것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는 거가 맞다라고 판단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 여기 잘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니네가 판단한 원심을 파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그리고 어디다 환송했어요? 지금 다시 환송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그림 써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파기해서 환송하면 어디로 가요? 2심, 원심, 항고심. 그거 어디예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송은 지금 하는 거냐 아닌 거냐에서 이송 하라고 한 것을 파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왔어요. 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거슬릴 수는 없어요. 뭐 거슬려면 굳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 이런 부분에서 거슬리려면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이제 기속을 받아요. 법률적인 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받는 기속력은 뭐예요? 자기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전개가 될 거로 돼서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어제 그래서 질문이 막 나오고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지금 뭐냐면 이송을 했다, 하라라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내려왔으니까 자기네가 여기서 항고, 재항고 되기 전에 이송하라고 한 게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송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자기네는 생각했던 게 깨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금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건데 이송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여기서는 한번 이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송이 돼야 될 판인데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돼야 될 판인데 결국은 자기네가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 환송 후의 심리의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 내가 그 뒤에 추적을 해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나. 변호사 항고를 취하했다고 그랬어요. 항고를 취하했다. 자기가 처음에 항고, 요 1심에서 항고한 게 뭐였어요? 그 변호사 원고. 이송한 게 불만이다라고 했던 것의 불만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로 올렸더니 여기서 직권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취소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 갔죠.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취소시킨 것도 잘못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대법원의 논리는 뭐였었어요? 대법원의 논리는. 그 사람을 붙인 게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게 일로 갔다. 1심은 이송결정을 했죠. 이송결정. 직권으로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 당하니까 원고가 불만이었었어요. 자기 뭐 내심 서울서 하고 싶었는지 불만해서 했는데,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송할 것을 명한 결정을 취소시켰어요. 만약 이 말은 이송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됐는데, 요번에 되니까 요번은 다시 피고들이 불만이 돼서 재항고를 한 거예요. 재항고가. 그래서 대법원서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했어요. 요걸 파기를 한 거예요. 2심의 결정을, 1심 결정을 취소한 그것을 파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럼 이제 파기해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됐을 거냐인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항고 자체를 취하했어요. 그럼 항고 내용 뭐예요? 직권 이상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불만을 표했던 걸 거둔 거예요. 그죠? 거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뒀으니까 직권 이송을 수용할 수밖에 없네요.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야겠네. 그죠? 다시요.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야겠네요. 됐죠? 그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어제 질문 중에 어떻게 할 것 같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송 문제는 그럼 해결됐다고 쳐봐요. 전주지방법원에서 이제 두 사건을 다루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물론 대법원의 취지는 너 나쁜 놈이다 일부러 붙인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라고 계속 우겨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갖다가 전주지방법원이 연대보증 관계가 없는 거다. 대법원의 취지는 네가 그냥 임의로 붙인 거 아니냐, 관할권 때문에 라고 한 거가 반영된다면 뭐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가겠지만, 하여튼 당사자는, 원고는 연대보증인이라고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관할권 문제는 좀 나쁜 의도로 지금 평가받은 거지만, 연대보증이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가 내세운 것의 실질을 보고 이거 연대보증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뭐 부적법 각하시킬 거냐, 이제 기각시킬 거냐, 그 문제로 가는데, 애초에 연대보증 주장 자체에 연대보증 관계도 아니라고 하면서 했다면 공동소송인이 될 수도 없는 주장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였다면 모를까. 일단 이 사람은 어찌됐든 연대보증적인 이 상황이다. 그 병재단이라는 게 연대보증적인 상황이라고 밀어붙이니까 연대보증 관계가 그럼 있냐 없냐 뭐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더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 하는데, 항고는 취하했더라고요. 항고는 취하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주지방법원에 이송을 하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던 이 상황에서의 항고를 파기 환송 뒤에 2단계에서 취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 따지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 원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처음에 따지기 시작하다가. 되겠어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447가고 서울에서 아니, 전주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송이라는 것의 결과지,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 사건은. 거기서 내린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한 거라 서울고등법원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낸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이송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불복을 한 거예요. 항고.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의 그 싫든 좋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니까 서울고등법원 간 거예요. 항고라는 것 자체는 그 선행적인 이른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한 상급심을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단의 불복이니까 서울고등법원 가는 거예요. 항고시고. 신급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일반 상소처럼. 지금 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상고법원이 현안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라는 걸 얘기했고, 1심, 2심, 3심의 구조를 얘기하고 항소, 상소를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까지, 항고도 여러분은 잘 안 보는 부분이고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항고는 대립당사자 개념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요 법원 간의 관계로 생각하되, 항고는 항소에 대립되는 준용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 조문도. 그 다음에 상고에 해당하는 게 재항고니까 그 틀을 그대로 해보면
요 경우에 지금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판례 이런 거 할 때 무슨 판결 요지만 외우면 이런 고민 없는데 지금 막 샅샅이 학업심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다 하는데 사실은 판결 요지만 착착착 외우면 뭐 되긴 되는데 실제 1심부터 자세히 보면 이 하는 의미가 내가 판결 요지만 기계적으로 해주려면 뭐 여러분이 그냥 판결 요지 보면 되는데 같이 하면서 민사법 전부를 익히는 거예요.